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열정으로 이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4일 날 1회 시험이 끝났고 3월 12일 날 2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1차 시험에 비해서 2차 시험이 조금 어려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시험 문제는 좀 어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2020년까지 약 2,000명의 손해평가사를 배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의 손해평가사가 2020년까지 배출이 된다면 그 후에는 손해평가사는 1년에 약 100명 이내의 적은 인원으로 수급 조절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나라는 농업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미 2001년경에 도입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약 15년 만에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손해평가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초창기의 자격증은 여러 가지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서 보호받는 자격증은 현재 변호사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그리고 손해평가사입니다. 손해평가사는 법에서 인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자격증으로서 국내에서 몇 개 되지 않은 법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법과 관련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약간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은 자료를 접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자격증 시험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과목부터 여러분들이 수업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과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서 2과목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거의 90점 이상이 나올 걸 예상하시고요. 1회 시험 때는 100점 만점자가 많이 나왔던 과목입니다. 보험업법 1과목은 2과목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손해사정사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손해사정사보다는 쉽고 2과목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1과목이 어려울 뿐이지 그냥 시험 문제로서는 무난한, 그래서 2과목의 공부 양보다 1과목에서 2배 정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거의 70점대에서 80점대는 무난하실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1번 보험업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중에서도 상법 4편만 저희들의 시험법, 우리들의 시험법이고요. 여기서 상법에서 보험법만 규정하고 있는데 25문제 출제합니다. 손해보험과 관련돼서는 화재보험까지가 우리의 시험법입니다. 향후에는 시험 범위가 바뀔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초기 시험이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재해보험법인데 농업재해보험과 평가요령입니다. 평가요령인데 이쪽도 25문제인데 법 규정 자체가 한 30개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0개 조문에서 15문제와 또 한 17개 조문에서 15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으로 따진다면 약 50개 조문에서 25문제를 출제하니까 한 조문에 거의 2개 조문에 한 문제씩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과목 공부는 법조문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법조문 중심으로 저희 또 교재도 편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굉장히 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단기간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거의 90점은 80점에서 90점은 누구나 쉽게 획득할 겁니다. 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과목에서 출제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업재해보험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전체적인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3과목은 재배학인데요. 재배학 및 온해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25문제입니다. 농업 쪽에서 관심 계신 분들은 재배학을 쉽게 이렇게 획득하는데, 농업 쪽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과 관련돼서는 개론 정도입니다. 개론까지만 시험권입니다. 농품사라든가 그다음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개론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개론까지만 시험 범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직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25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법과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1, 2과목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합격권에 가던데, 재배학은 고생하겠습니다. 재배학은 전공이 아니었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단답형입니다. 학문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답형이어서 누가 강의를 하든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과목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과락을 면한 과락을 40점대만 획득해 주신다면 이건 70점에서 80점을 좀 무난하게 나오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60점이니까 180점을 획득하셔야 6, 3, 18, 60점 평균 점수로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별 과락 40점인데 180점이라면 이미 여기에서 150점이잖아요. 150점이니까 과락만 면한다면 190점이잖아요. 마이너스 7점. 그 다음에 고득점은 100점까지요. 지난번 저희하고 1회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평균 점수가 8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한 2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12월 4일날 시험이 접수가 끝나고 12월 4일날 시험을 봤는데 11월 4일경이었나요? 이때 시험 접수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약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했는데 저희 수강생들은 전원 거의 80% 이상, 저희 카페를 또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80점대 후반에 놀라운 점수가 획득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시험에서는 1회 시험보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는데 재배학에서 과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농업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농업 쪽에 농품사라든가 농업계통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험업법을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보험업법은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 체계에 대한 개념만 잡으신다면 굉장히 쉬운데 반대로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과목은 어느 쪽에서 공부하셨든 간에 이 과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평상시에 법조문 한 2-3번 읽어주신다면 아마 80점대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수업은 저희 공부는 먼저 여러분들이 농업재해보험법의 동영상을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을 하신 다음에 재배학에서는 과락을 약간 넣는 50점 목표로 하신다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한 250문제, 200문제 정도, 200에서 200문제에서 250문제 풀어봤는데 한 20개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 점수는 22문제 획득하신 분이 계셨는데 걱정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재배학 자체가 단답형이기 때문에 학설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학은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아마 충분하겠고요. 도시 쪽에서 계신 분들은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양파, 마늘, 콩, 겨, 마늘, 자두, 복숭아, 포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생소한 건 사실인데 남자분들 도시에서 처음부터 사셨던 분들 생소하시고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늘상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담겼던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또 접근하시더라고요. 손해평가사 제도에 관련돼서는 향후에 저희 카페에서라든가 또 협회가 있죠?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사관법인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한테 자주 공지해 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 시험은, 우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해서 큐엔에스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니까 앞으로 이 손해평가와 관련돼서, 농작물 손해평가와 관련돼서는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발표입니다. 일과 관련돼서, 소득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현재 지금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수익이 높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딱 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농업, 임업, 수산업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2,000명이 활동한다 생각하면 약간 희소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약 10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고소득자로 자리 잡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격증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대학에 전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이상의 실무교육 뭐 이렇게 됐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니까 그 자격증이 쉽다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83년도에는 뭐 1학년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학교 때 공인중개사가 1회 시험이었습니다. 대학교 막 입학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고 선배한테 여쭤봤다가 혼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거의 고시 수준으로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고시죠. 준고시라 되어 있고요. 그만큼 자격증의 가치가 있는 거죠. 또 그 당시에 나왔던 자격증이 손해사정사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소득 전문 직업으로 될 줄 알았다면 취직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무사였습니다. 법무사. 지금 생각하면 다들 고급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 가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세공하신 분만 그 돌이 다이아몬드를 안다는 이런 격언도 있는데요. 우리는 손해평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십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처음에는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대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농업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전장님들, 그 다음에 공무원 쪽에서 이쪽 계통의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은퇴하신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느 쪽에 갔더니 현장에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일 것 같은데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대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20대라든가 30대 분들이 이 자격증의 가치를 알고 뛰어들겠죠. 자, 이 시간에는 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법이고요. 상법 보험편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앞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책의 구성과 관련돼서 5페이지에 보시면 책의 구성에서 보험의 목차를 이렇게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를 해놨고요. 향후에 출제 빈도입니다. 이 출제 빈도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손해사정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파트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은 손해평가사 시험은 손해사정사 초창기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문제를 출제하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초창기 문제 정도, 지금 손해사정사 최근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집의 교재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사에서 출제했던 문제들로 구성했습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다른 이유는 손해사정사가 최근 게 있고 예전 게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손해사정사 초창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목도 지금 1회 시험이었는데 어떻게 출제 빈도를 알 수 있느냐? 이것은 1회 때 시험 출제된 내용과 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 위험을 파악해서 출제 빈도를 구성해 놨습니다. 재배학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국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했던 파트를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한눈에 짧은 시간에 공부하시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2쪽에 가시면 상법 4편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법 조문을 꼼꼼하게 표시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638조부터 684조 약 50개의 조문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64조까지, 2장에서 손해보험 파트인데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화재보험까지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법지문이 50개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한 2번, 3번 정도 법조문 읽어주신다면 상법 보험편도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다음 1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요. 보험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상법 보험편의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건 최근 일주일 전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가시면 법 개정 내용을 수시로 올려주는데요. 법제처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뒤에서 내용이 약간의 이상하다면 이 법조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조문의 정리는 법제처에서 발표하는 법조문 가지고 판단해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법조문을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 가지고 제가 총정리는 하겠습니다. 총정리는 향후에 하겠습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상법. 내용을 먼저 하고 교재가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교재는 맞지 않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에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60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문제 이론을 확인하면서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해서 편찬해 봤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초 밖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봄철입니다. 공사 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 들으시면서 항의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저쪽이 잠잠할 때 강의하려고 하면 시끄럽고 이 과목은 그래서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새벽에 했더니 또 새벽에 했더니 폭주적들이 지나가면서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오히려 드륵드륵 소리할 때 저희가 보험에 의의하고 있으니까요. 드륵드륵은 의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 볼펜 옆에 놔두시고 밑줄 치면서 하겠습니다. 의의가 출제되기는 1회 시험이 아니었으면 어려울 텐데요. 기본적인 거니까요. 보험의 의의 보시면 자, 먼저 합격 테마로 구성된데요. 합격 테마 1, 2, 3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서술형 공부보다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는 혹시 동영상 예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11월달 강의에서는 2분이 하셨습니다. 2분. 2분이서 연락 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막 했는데 그때는 여자분들이셨거든요. 확실히 여자분들은 궁금한 거 그때 질문하고 부드러워요, 강의가. 근데 지금은 앞에는 남자분 3분이 자다하게 제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때는 질문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더라 이런 피드백 많이 주셨는데 이번 강의는 아마 질문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목소리만 넣으면 되니까 좋은데 질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강의는 혼자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질문 자 지난번과 비해서는 150%의 신장률입니다. 150%. 그래서 이 순천 지역에서는 아마 5분만 합격해서 손해평가사 응모를 하실 겁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을 했는데 폐강됐다고 이거 사람 못 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쫙 보냈는데 어때요? 8명이 해야 수강한다는데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하니까요. 자, 예전에 1차 시험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려면 미리 말해달래요. 그냥 다른 거 하신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담할 때 3분 정도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 하겠습니다. 미리 하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입니다. 열악하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제가 설명 다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지금 기본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총정리하고요. 문제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2, 3일 전에 또 총정리 특강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들으시면 합격하도록 해제했습니다. 지난번 2차 시험 때는 시험 보기 이틀 전에 해가지고 생방송을 했죠.
서술형 10문제를 제가 딱 찍었는데 6문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제 서술형 문제 6개 풀었으면 15점씩이니까 90점이잖아요. 120점 시험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본점이 맞췄으면 아마 6개인데 6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 있으니까. 계산 문제까지 정확하게 치겠습니다. 근데 예측했다 할지라도 그게 참 의미가 없는 게요. 시험보기 이틀 전에 제가 생방송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전국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찍긴 했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시험 볼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Q&A에서 2차 시험 공지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해줬어요. 일주일 조금 넘게 10일 전에 해줬기 때문에 Q&A 내신 문제 가지고 그 유형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 파악이 없어서 부랴부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다. 이런 지금은 이제 유형 파악이 다 됐으니까 지금 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경쟁률이 높아져서. 자, 24쪽 보험의 의미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다수의 동질적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 보험은 우연한 사고여야 됩니다. 우연한 행위죠. 보험의 필연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한 사고고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이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전쟁이라든가 이건 크기가 너무 크죠.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손해가 아니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다수의 동질적의 동그라미, 우연한 동그라미, 측정 가능, 측정의 동그라미, 크기, 적당한 크기의 손실. 이 정도가 보험의 의의입니다. 방금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이 보험법을 관통하는 이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상법 638조에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밑줄 칩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고 불확정할 밑줄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을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들께서 합격하시면 저희 순천 지역에도 손해평가사가 계시니까 요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나가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때 같은 동기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부드럽겠죠? 부드럽게 되니까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끼워주세요. 강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끼워달라고. 끼워주세요. 누군가는 끼워주겠죠? 지난번에도 첫차까지 약속을 했는데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원 구성하실 때 뒤에 배울 텐데요.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손해평가원이 1명에서 5명 구성하시는데 손해평가사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저 생각나면 순천 쪽에 오시면 저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나가서 막걸리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 24조 다음 중에서 보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번 보험에서 위험이란 손실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요. 보험은 위험의 이질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는데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이라고 했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리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방지하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의 정의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다수가 만인이 1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보험의 특성인데 이 보험의 특성 문제는 시험에 언제든지 방금의 의의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우연해야 되고요. 손실이. 그 다음 위험을 결합해야 되고요. 위험이 전가가 있습니다. 위험의 순수성은 아니죠. 순수는 아니고. 2번 틀렸고요. 다음 중 보험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상당수의 동질적 위험이 존재해야 되고요. 우연적이고 비고의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의적이면 안 됩니다. 보험사고. 여러분들이 보험금 타기 위해서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는 보험의 요건이 아니다. 손실이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겠죠?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 3번에 틀렸네요. 확정적이고 위험 가능한 위험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이 의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합격 테마 2번 되겠습니다.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고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의 순기능 좋은 점 경제적 안정을 찾았을 거예요. 자본의 형성과 공급, 신용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위험의 국제적 분산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방지 기능도 있고요. 보험의 역기능입니다. 나쁜 것은 보험이 약간의 사행성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쁘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 밑줄 칠까요? 보험의 역기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험금 탈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보험자의 문제 및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험의 위험계약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역선택이 뭡니까? 역선택은 용어 정리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어 정리로. 역선택은 뭐냐면, 자, 이 보험 구조를 말 안 했는데요. 보험자가 있고요.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험 설계사분들이 오셔서 보험 가입하라면 가입하십니까? 회사장님? 안 하시죠? 안 하잖아요. 제가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시면 내주시면 저희 못 본 것 같아요. 가입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험 계약자하고 직접 찾아갑니다. 보험자를. 보험자가 보험회사거든요. 보험자를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법에서는 보험자라고요. 그래서 보험자라고 해서 하겠는데요. 보험자를 찾아가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입하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해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직접 제 발로 가서 보험을 가입하겠대요. 이걸 보고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가입한 이 보험계약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지금 현재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든가 보험사고가 예견이 된다든가 스스로 이런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이렇게 역선택 문제가 보험에 엮이는 되겠습니다. 엮이는 가장 대표적이죠. 엮이는 시험에 이 출제가 된다면 역선택에 대한 정의 정도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6페이지에 다음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은 자본 축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 축적 기능이 있고요. 보험의 원리입니다. 이 보험의 원리는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가 되어 예상할 게 없습니다. 그 별표가 3개죠. 합격 테마 3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이번에는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2회 시험에서 1회 시험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텐데 이건 영어 정리입니다. 영어 정리 형태로 출제할 겁니다. 합격 테마 3은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먼저 보험의 원리를 보시면 대수의 법칙을 밑줄 치고요.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제가 다쳤습니다. 다칠 확률은 저 개인한테는 우연적으로 발생했지만 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을 모아보면 이 시간에 점심 먹고 1시간 뒤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확률과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 대수의 법칙은 확률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개개인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고를 동일한 위험에 대한 위험단체 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이 치한다. 확률에 밑을 칩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 정리 시험 문제니까요. 대수의 법칙 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법칙. 첫사랑 누구죠? 수지인가요? 수지씨. 수지상등의 법칙. 첫사랑 아니라 건축학계로 나왔던. 자,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료, 보험금, 보험자, 보험계약자 용어 정리를 안 했어요. 이 과목을 먼저 하신 분들은 용어 정리가 됐는데 이건 뒤에서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문제도 한 문제 매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발생 위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의 위험을 산정하게 계산되는데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정된 사고 발생 확률을 기초로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단체가 위험단체가 운영자가 단체 구성으로부터 미리 각자 낳는다는 겁니다. 각이 아니에요. 객출하여 하는 보험료 총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료 총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게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수지. 이익금이 같을 상등인데 같아야 되는 뭐가 같냐면 일단은 총액,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이 보험금과 보험료는 같아야 되는데
보험자는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사업 경비. 이 경비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보험료와 같아야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금만으로 같아야 된다. 틀려요. 시험 문제에서. 보험료는 보험금과 사업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이거다. 그래서 보험료 측정을 할 때 A란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측정할 때 그냥 5만 원이 소요된다. 그럼 보험금으로는 4만 원 정도 하고 사업경비 만 원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대수의 법칙 아니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오면 주의할 게 보험료와 보험금을 같게 한다. 틀려요. 같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비까지 포함한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확률이고요. 수지상등의 법칙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과 향후에 지급해야 될 금액 일치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사업경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 지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은 동질해야 되고요. 위험은 동질한다. 밑줄 맞추고 가죠. 위험은 동질해야 돼요. 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위험 단체라고 하죠. 리스크가 위험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은 것을 위험 단체라고 합니다. 위험 단체. 이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구성하는 거죠. 위험 분산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밑줄 치고 별표 치는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개인 간에 치러야 될 사법에서 가장 대원칙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보험의 특성에서 다시 시험 문제로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합니다. 사행계약에서 오는 원칙으로 쌍방 간의 권리의무 행사 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배한다 되고요. 보험계약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다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이고요. 1번 다음 중 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했습니다.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상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적 제도고요. 보험은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만 보상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보험은 모든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럼 틀려요. 모든 손실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고만 보상하고요. 3번 여러 개의 물건이나 사람을 집단으로 하여 한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집단보험이라고 합니다. 4번 보험은 피보험자 이익을 위해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에 배제되는 일방적 원칙이 적용된다. 근데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이익에서 급부, 반대 원칙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 시험하고 딱 맞는 시험입니다. 현재 지금 손해평가사 문제가 딱 맞는 문제인데 다음 중 보험의 원칙이 아닌 것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법칙,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을 있는데 이득의 원칙은 아니다.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득의 원칙 금지, 이득금지 원칙입니다.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해서 이득에 관련된 것이 향후에 배우게 되는 초과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틀려있고요. 3번 다음 중 보험계약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그 다음에 윤리성, 선의성, 지수성이 있는데 임의 법규성은 아니고 지금 보험의 특성은 뒤에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4번에 다음 중 보험계약법 특성 중 신의성실, 선의성입니다. 선의성에 설명은 옳은 것은 했습니다. 4번 보시면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으로 도덕적 위험이 따르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려주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의 특성 문제가 먼저 왔는데요. 이 보험의 특성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합격 테마 35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가시면 보험의 특징이 있죠? 보험계약법의 특징,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시험에 아마 영원히 나올 테마 되겠습니다. 영원히. 다시 앞으로 가셨어요? 뒤에 살펴보고 28쪽에 가시면 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보험과 유사한 제도 보면 먼저 저축이란 개념에서 유사하다. 그렇죠. 근데 저축은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거죠. 불안정에 대비한 것이고요. 근데 보험은 특정한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요. 공제가 있죠. 공제는
다수의 조합원이 택시 공제조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그래서 공제는 택시 조합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자가보험이 있고요. 자가보험. 자가보험이란 경제주체 스스로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사후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가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손해 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하여 적립하는 점에서 단순한 저축과 다르고 위험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위험단체가 없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가보험은 위험단체가 없습니다. 자, 도박이나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박이나 복권은 승부의 결정 또는 당첨 등의 우발적 사건을 미칩니다. 우발적 사건은 보험과 유사하나 도박을 하기 위해서 유용자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죠. 그래서 단체가 없다는 것이 도박과 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도박이나 복권은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위험단체의 개념이 없다. 밑줄 치면 되겠고요. 보증이 있죠.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개별적이 이루어지는데, 보험은 그러니까 단체가 있다 해도 경제주체라는 단체가 이렇게 좀 쳐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험의 유사 제도와 구별해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도박하고 복권입니다. 도박하고 복권은 보험과 차이점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출제 확률이 여기서 출제한다. 별 하나가 이거예요. 도박, 복권. 도박은 사행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용자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과 도박의 차이점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의 분류입니다. 상법상 분류는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붙이겠습니다. 먼저 상법에서 손해보험이 있는데 이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피해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 피해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이게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산상의 손해예요. 이걸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재산상 손해. 여러분들 혹시 화재보험 쪽에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화재라든가 이런 쪽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병원비 그대로 돌려주죠.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 손해보험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주죠? 네, 더 이상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상법보험표는 손해보험의 종류로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많이 가입하셨을까요? 자동차보험. 그런데 우리 시험보험에는 화재보험까지입니다. 화재보험까지고요. 그래서 상법상 분류를 보시면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 인보험은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많이 구분하실 거예요. 생명보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보험과 생명보험. 또 인보험에서는 상해보험까지도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화재, 해상, 책임, 운송, 자동차 이렇게 있고요. 인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보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죠. 보험은 영리보험이죠. 영리보험이고요. 영리보험이란 보험인수를 영업을 하는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수하고 위험단체의 주체가 되는 보험을 말하고, 영리보험의 주체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얻은 주식회사와 외국 보험자의 국내 지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라든가 AIG라든가 이런 데 있지, 따릉따릉 AI인가요? 따릉따릉 하는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하는 거 뭡니까? 어디입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입해줘서 한 거 있잖아요. 안 보신가요? 아무래도 좀 딱딱하죠? 강의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순재 스님 하시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한다. 이웃계 같은 거. 그럼 손범수 씨 모릅니까? 그분 AI인가요? AI가. 네? 그분이 AI. 그가 AI입니까? 자, 이렇게 예우계도 있다, 이런 예우계도. 그 다음 상호보험 있고요. 상호보험 쫓을까요? 상호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놓인 다수인이 스스로 이용단체를 구성하고 이용단체가 보험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상호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는 여기 좀 주의할 필요 있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 보험금 지급 방법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입니다. 부정액보험이고요. 부정액보험이고, 인보험은 정액보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생명보험에 혹시 보험 가입하시면 1종 수수비 얼마, 2종 수수비 얼마, 3종 수수비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3종 수수비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주겠다 이겁니다. 3종 보험에 해당이 되면. 그다음 2종 수수비 500만 원, 500만 원 주겠다 이거고요. 그다음 1종 수수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액보험이에요. 액수를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 생명보험 쪽은 인보험 형태가 많은데 생명보험 인보험이죠 무조건 정액보험 형태고요. 그러나 손해보험 쪽은 정액보험 될 수 없는 게 실제 손해를 준다고 했잖아요.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다쳤죠? 다리. 다쳤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병원비만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액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피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피해 대액에 대한 손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액 보험이 되겠습니다. 부정액, 정액보험이 아니라 이거죠. 인보험은 정액보험이고요. 이렇게 두 개 시험 문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이. 네,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부정액보험에 밑줄 치시고 부정액보험에 밑줄 치시고 손해보험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이라 쓰시고요.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 형태가 많고요. 정액보험은 인보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보험과 재보험이 있고요. 원보험과 재보험. 자, 보험자가 자신이 1차적으로 인수한 위험의 정보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가 2차적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의 보험을 원보험이라고 하고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을 이보험,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보험이 있고요. 이건 이미 출제가 됐고요. 아마 이번 한다면 이 과목에서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우리가 원보험이라고 합니다. 원보험. 그래서 보험사 얘기 원수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100만 원 가입했어요. 100만 원 가입했는데 보험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발생, 한도로 3억이 났다. 예비차 있습니까? 3억. 100만 원 가입하고 3억까지 보상해 줘야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보험자가 누굴 찾아가요. 내가 잠 못 자고 있다. 나를 도와다오. 이게 누구냐면 재보험자입니다. 재보험자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보험사. 이건 해상보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100%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코리안 리가 재보험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리 같은 경우는 은보험 같은 굉장히 고소득자죠. 코리안 리. 재보험 하려면 이거에 대한 위험을 또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보험자고요. 우리 농업재보험법에서는 농업보험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보험법을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농업인 되겠죠? 농업인 되고요. 우리가 농작물 또 임산물, 그다음에 양식물도 포함되니까요. 이분들이 보험자를 찾아가는데 현재 지금 보험자는 농협과 하나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재해에 대해서 주로 가입하잖아요.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우리가 보험 못 받겠다 했어요. 못 받겠다. 피해 발생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보험을 받아줘? 그랬더니 정부가 끼어든 겁니다. 정부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재보험업자 할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농작물 재보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가정한다면 가입금액은 3대이고 100만 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50%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험자 입장에서 나머지 50% 부담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게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30%에서 이 정도 아마 지원합니다. 또 더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80%죠? 80% 지원했죠. 100만 원이 80만 원 이미 50만 원은 보험자 정부가 내주고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20만 원은 30만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잖아요. 그럼 20만 원만 내면 돼요. 보험계약자 20%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한 5%로.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 보험계약자는 100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5만 원만 있으면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50% 지원한다 돼 있죠. 정부가 50%.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20에서 30%죠. 지방자치단체가 돈 좀 벌어야 되겠죠. 지원 많이 해주시려면 여기 지원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농협의 그 조합원들에게는 또 농협에서도 지원도 해줘요. 농협에서 한 5% 해준가 봐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20%가 지금 최대인 것 같고요. 그 밑으로 5%짜리 있고 10%짜리 있고 15%짜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5%까지 축소시키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이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보험 혜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 한 20% 되어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율도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관에가. 그 다음에 농작물 종류가 2016년에는 지금 50개 품목이 가입할 수 있대요. 50개 품목이요. 16년도 시범사업 도입 예정은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미나리. 지난번에는 밀이 아니갖고 답으로 나왔었는데 엘니뇨도 보상해준가 봐요. 지금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2년 태풍 왔나요? 벌 왔나요? 뭐였죠, 이름이? 12년.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2012년 4차 태풍이 왔었나봐요. 근데 보니까 농작물 피해수가 29만 4천 헥타를 피해봤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그 당시에 7만 5천 농가가 가입했대요. 그 중에서 4만 6천 가가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때 이게 손해가 많이 났어요. 손해가 많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 이때 더 나온 겁니다. 또 한 번 그때 또 태풍이 한 번 더 왔었는데 근데 뭐였죠? 매미 한번 나뉘어. 매미인가요? 매미가 12년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컸던 부분이 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오래된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 12년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농가에서 113만 원 가입했는데 1억 4천만 원 수령했네. 자 이렇게